우주는 언제나 인간에게 경애와 공포를 동시에 선사해왔다. 하지만 2026년 3월 아르테미스 2 승무원들이 달 궤도에서 귀환했을 때 그 공포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했다. 그것은 살아 숨쉬었다. 그리고 그것은 지구로 함께 왔다. 처음에 나사는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다. 임무 완료 발표는 간결하고 건조했다. 아르테미스 2 승무원 4명 전원 안전 귀환, 임무 목표 달성.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생중계로 지켜본 스플래시다운 장면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해수헬기에서 내려온 잠수부들이 캡슐 해치를 열었을 때 그들 중 한 명이 갑자기 뒤로 물러섰다. 카메라는 그 순간을 포착했지만 생방송 화면은 곧바로 끊겼다. 기술적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그 잠수부의 표정을 본 사람들은 알았다. 그것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다. 레이첼 오코너는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그 생방송을 보고 있었다. 평범한 우주팬이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아마추어 천문학자였던 그녀는 화면이 끊기기 직전에 그 잠수부 얼굴을 캡처했다. 그녀가 영상을 느리게 재생하며 확대했을 때 잠수부의 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공포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원초적인 무언가,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마주했을 때만 나오는 그런 표정이었다. 레이첼은 그 클립을 트위터에 올렸다. 3시간 안에 조회수 2천만을 돌파했다. 그날 밤 나사 본부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워싱턴 DC의 여러 정부 청사에도 마찬가지였다. 전화기들이 쉴 새 없이 울렸고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대서양을 가로질러 오가며 유럽 우주국과 일본 우주항공연구 개발기구에 전달됐다. 뭔가 있었다. 캡슐 안에 승무원들이 가져온 것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정된 달 토양 샘플이 아니었다. 아르테미스2의 임무 지휘관은 제임스 포엘 대령이었다. 미국 공군 출신의 베테랑 우주비행사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2번의 장기 체류를 경험한 인물이었다. 그는 귀환 후 의료 검진을 위해 잠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기자들이 알아채기 어려운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오랜 친구이자 전직 우주비행사인 마크 핸드슨은 알아챘다. 포엘의 눈빛이 달라졌다. 뭔가를 본 사람의 눈이었다. 뭔가를 봤고 그것이 그를 영원히 바꿔놓은 것이었다. 핸드슨은 나중에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짐을 그렇게 많이 알아온 세월 동안 나는 한 번도 그의 손이 떨리는 걸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그와 악수를 나눴을 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달은 인류에게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천체다. 지구에서 평균 38만 4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 회색 세계는 46억 년의 역사를 침묵 속에 간직해왔다. 아폴로 시대의 우주비행사들이 달 표면을 걸었을 때 그들이 가져온 것은 암석과 토양, 그리고 달이라는 세계에 대한 지식이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무언가 다른 것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설명할 수 없는 감각, 보이지 않는 존재의 느낌, 달이 살아있다는 이상한 확신이었다. 버즈 올드리는 생전에 달 표면에서 경험한 이상한 광채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다. 그것은 태양빛의 반사가 아니었다. 내부에서 발산되는 것 같은, 달 표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빛이었다. 나사는 이를 태양풍에 의한 광학 현상으로 설명했다. 올드리는 죽을 때까지 그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50년이 지나 인류는 다시 달 근처로 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뭔가가 그들과 함께 돌아왔다. 공식 발표가 나오기 48시간 전 나사 존슨 우주센터 내부에서 일하는 한 기술자가 익명으로 레딧에 게시물을 올렸다. 계정은 몇 시간 만에 삭제됐지만 그 내용은 이미 스크린샷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지금 JSC는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생물안전 레벨 4 프로토콜이 가동됐어요. 하지만 그게 바이러스 때문이 아닙니다. 승무원 격리구역에서 뭔가가 발견됐는데 아무도 그게 뭔지 모릅니다. 분석팀 전원이 증언 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저도 지금 이걸 올리면 안 되는 걸 압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승무원들이 가져온 것은 달 샘플만이 아닙니다. 그 레딧 게시물에는 한 가지 디테일이 더 있었다. 격리구역 근처를 지나던 이 기술자가 창문 너머로 본 것. 그것은 유리 격리용기 안에 놓여 있었는데 생물학적 물질처럼 보이지 않았다. 광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빛을 내고 있었다.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리듬을 가진 빛이었다. 마치 심장박동처럼. 세계는 숨을 죽였다. 물론 음모론은 즉각 쏟아졌다. 일부는 이것이 정부의 조작이라고 했다. 다른 이들은 영화 홍보용 마케팅이라고 주장했다. 회의론자들은 그 레딧 게시물이 창작 소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CNN이 독자적으로 확인한 정보를 보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나사 내부 소식통 3명, 국방부 관계자 1명, 그리고 과학자문위원회 멤버 1명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다. 뭔가 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존슨 우주센터 안에 있다고. CNN 보도 2시간 후 백악관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현재 아르테미스2 승무원들이 가져온 달 샘플에 대한 정밀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표준 귀환 후 절차의 일부입니다. 대중이 우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짧고 모호한 발표였다. 하지만 기자들이 주목한 것은 내용이 아니었다. 대변인의 얼굴이었다. 그는 땀을 흘리고 있었다. 실내 온도가 낮았는데도. 그리고 5번째 질문이 나왔을 때 정확히 그것이 살아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변인은 잠시 멈췄다. 불과 1.3초의 침묵이었지만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그 침묵을 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부정보다 더 강렬한 긍정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다. 아르테미스 2 임무는 2026년 1월에 발사됐다. 4명의 승무원이 탑승했다. 임무 지휘관 제임스 포에, 파일럿 소피아 마르티네스, 임무 전문가 첸 웨이, 그리고 미션 과학자 아나 볼코바. 이들의 임무는 달을 직접 착륙하지 않고 달 궤도를 비행하며 각종 과학 데이터를 수집하고 향후 아르테미스 3의 착륙 후보지를 정밀 분석하는 것이었다. 임무는 순조롭게 시작됐다. 지구에서의 비행은 완벽했고 달 근접 비행 구간에서도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다. 볼코바는 달 표면을 향해 특수 설계된 샘플 수집 장치를 발사했다. 이 장치는 달 궤도 100km 고도에서 달 표면의 물질을 포집해 캡슐에 담아 올리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최신 기술의 결정체였다. 하지만 무언가가 잘못됐다. 샘플 캡슐이 회수됐을 때 예상보다 무거웠다. 처음에는 장비 오차로 생각했다. 하지만 캡슐 내부 카메라가 찍은 영상을 분석한 첸 웨이는 그날 밤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달 레골리스가 아닌 것이 섞여 있다. 형태가 불규칙하고 표면에 특이한 패턴이 있다. 결정 구조를 닮았지만 결정이 아니다. 유기체를 닮았지만 유기체가 아닌 것 같다.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그 분석은 지구로 돌아온 후에야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을 것이었다. 달 뒷면에는 인간이 한 번도 직접 눈으로 본 적 없는 지형이 있다. 달 탐사선들이 촬영한 이미지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언제나 평범한 달 표면처럼 보였다. 분화구들과 산맥들, 먼지로 뒤덮인 회색 평야들. 하지만 아르테미스 2가 달 뒷면 상공을 지나던 중 찍은 고해상도 이미지들이 공개됐을 때 과학자들은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아이트캠 분지, 달에서 가장 큰 충돌 분화구, 지름 2500km, 깊이 8k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지형의 바닥 부분을 아르테미스 2가 촬영했다. 그 이미지를 처음 분석한 지질학자 토마스 베커는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아이트캠 분지 바닥에 기하학적 패턴이 있습니다. 자연 지형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직선과 곡선의 조합입니다. 해상도를 높여서 확인해 주세요. 그 이메일은 발송 후 30분 만에 기밀 처리됐다. 하지만 이미지 자체는 이미 나사 내부 서버에서 여러 사람의 컴퓨터로 복사된 후였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결국 밖으로 나왔다. 처음에는 소수의 UFO 연구 커뮤니티에서만 돌았다. 하지만 MIT 천체물리학과의 박사과정 학생 제이크 알바레스가 그 이미지를 정식으로 분석해 논문 형태로 공개하면서 학계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알바레스의 분석은 명확했다. 패턴의 직선 부분은 달의 지질학적 프로세스로는 생성될 수 없다. 곡선 부분의 곡률 반경이 너무 일정하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패턴의 크기와 비율이 소수를 기반으로 한 수학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소수 2, 3, 5, 7, 11, 13 우주에서 지성의 존재를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신호로 여겨지는 수들. 그 논문이 아카이브에 올라온 지 12시간 만에 37만 번 다운로드됐다. 24시간 안에 지구상 모든 주요 언론이 보도했다. 그리고 48시간 후 나사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이미지는 카메라 센서 결함으로 인한 아티팩트입니다. 자연지형의 디지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왜곡입니다. 하지만 알바레스는 즉각 반박했다. 카메라 아티팩트는 이런 수학적 규칙성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잡음이 아니에요. 이건 구조입니다. 구조. 그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꿨다. 존슨 우주센터 격리구역에서 아르테미스2 승무원들은 기술적으로 의료 감시하에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을 가장 집중적으로 주시하던 것은 의사들이 아니었다. 심리학자들이었다. 그것도 일반 심리학자가 아닌 국방부 소속의 극비 프로그램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었다. 소피아 마르티네스는 격리 3일째에 처음으로 비공개 심리 상담을 받았다. 그 상담 내용은 극비였다. 하지만 마르티네스의 이후 행동들이 많은 것을 말해줬다. 그녀는 격리구역 창문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고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으며 상담사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마치 이 세상에서 반쯤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다고 격리구역 의료진 중 한 명이 나중에 증언했다. 포엘 지휘관은 달랐다. 그는 상담사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했다. 하지만 그 대화의 방향이 이상했다. 그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상담사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으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달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포엘이 처음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귀한 후 사흘째였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서 그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임무기간 중 달 궤도에 있을 때였다. 음성통신 로그 분석에서 발견됐는데 공식적으로는 비공개 처리됐다. 그러나 유출된 통신 로그 일부에 따르면 포엘은 달 뒷면을 통과하던 중 관제센터 통신이 두절된 20분 동안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론 그때는 지구에서 아무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지만 비행 기록 장치에는 남아 있었다. 보인다고. 이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 20분. 달 뒷면을 지나는 동안 지구와의 통신이 두절되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물리적 현상이다. 하지만 그 20분 동안 캡슐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부 카메라 영상 데이터가 사라졌다. 기술적 오류라고 했다. 4K 해상도로 촬영되던 영상이 정확히 20분 동안 녹화되지 않은 것을 기술적 오류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20분이 모든 것의 핵심이었다. 지구에서 가장 저명한 우주 생물학자 중 한 명인 닥터 에바 린드그렌은 아르테미스 2 귀환 소식을 듣자마자 불안감을 느꼈다. 그것은 직관이었다. 스웨덴 출신의 린드그렌은 나사의 외계 생명체 탐색 프로그램 자문위원이었고 달 샘플 분석 프로토콜을 설계하는 데 참여한 과학자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표준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달랐다. 아르테미스 2 귀환 나흘 후 그녀는 공식적인 분석팀에 참여 요청을 했다. 거부당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현재 팀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라는 짧은 이메일이 전부였다. 린드그렌은 30년 경력의 과학자였다. 그런 식으로 거부당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아는 JSC 내부 연구원에게 연락했다. 그 연구원은 처음에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사흘 후 짧은 메시지가 왔다. 에바, 지금은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NDA 사인했어요. 그냥 기다려요. 곧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 연구원의 이름은 드미트리 볼코프였다. 아나 볼코바의 오빠는 아니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성씨였고 나중에 이것이 중요한 단서가 됐다. 린드그렌은 학계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전 세계 우주 생물학자들에게 조용히 연락했다.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JSC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갑자기 끊겼다는 것. 자문 요청을 받았다가 갑자기 취소됐다는 것. 마치 모든 외부 과학자들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것 같은 패턴이었다. 왜? 외부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발견한 것에 대해 통제권을 잃을까봐 두려운 걸까? 아니면 외부 과학자들이 보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 위험한 걸까? 정답은 두 번째였다. 인터넷은 불탔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아르테미스트루스, 해시태그 문엔티티, 해시태그 whatcameback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딩 1위를 달렸다. 유튜브에는 분석 영상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왔고 팟캐스트들은 긴급 에피소드를 내보냈다. 음모론과 진지한 과학적 분석이 뒤섞였다. 외계인이다, 바이러스다, 달에 고대 문명이 있었다. 정부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모든 가능성이 논의됐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인터넷에 없었다. 그것은 지하 4층 존슨 우주센터 BSL사 격리연구소의 보안 케이스 안에 있었다. 그것을 처음 직접 본 과학자는 박사 켈시 나카무라였다. JSC 소속의 광물학자로 달 샘플 분석팀에 포함된 몇 안 되는 내부 연구원 중 한 명이었다. 그녀가 처음 그것을 봤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5분 동안 그냥 서 있었다고 한다. 그녀의 등장 리카르도 로드리게스가 나중에 증언한 내용이다. 물론 그 증언 자체도 수년 후에야 세상에 나왔지만 나카무라가 마침내 말했다. 이건 결정이에요. 하지만 결정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이었다.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결정이 성장하는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무기물이 스스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것도 완전한 진공 상태의 밀폐 케이스 안에서. 에너지 공급이 없는데, 여론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잘하고 있었다. 나카무라는 즉각 상급자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의 실험실 접근 권한이 박탈됐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임시행정 처리라는 이유로 다른 건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사실상 분석팀에서 제외된 것이었다. 왜? 그녀가 말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녀가 본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카무라는 순순히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행동하기 전에 조용히 한 가지를 해뒀다. 그것의 성장 패턴을 24시간 동안 기록한 데이터 파일을 개인 암호화 드라이브에 복사해뒀다. 그 드라이브는 나중에 역사를 바꾸는 열쇠가 될 것이었다. 아르테미스 2 귀환 7일째 공식 발표가 나왔다. 나사, 백악관, 그리고 16개 국가의 우주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공동 기자회견이었다.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나사국장 빅토리아 채는 차분한 표정으로 연단에 섰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7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의 눈이었다.
아르테미스 이 임무에서 수집된 달 샘플 중 하나가 예외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이를 분석 중이며 더 많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공유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구 생태계나 인간 건강에 대한 위협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분석은 엄격한 격리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살아있습니까? 기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첸 국장은 1.8초 침묵했다. 그 침묵은 이전 대변인의 1.3초보다 더 길었다. 그것은 알려진 어떤 생물학적 분류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세계는 그 말의 무게를 이해했다. 알려진 어떤 생물학적 분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했다. 그것이 생물학적 무언가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아는 생명의 범주 밖에 있다는 것. 그날 저녁 주식시장은 폭락했다. 종교 지도자들이 긴급 성명을 냈다. 정부들이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전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달을 바라봤다. 달은 그날도 조용히 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달랐다. 달 샘플 분석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한 과학자들 중 나중에 입을 연 몇 명에 따르면 그것의 가장 충격적인 특성은 성장이 아니었다. 성장은 단지 가장 눈에 띄는 증상이었을 뿐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반응성이었다. 그것은 주변 환경에 반응했다. 빛에 반응하고 소리에 반응하고 심지어 인간의 존재에 반응했다. 과학자가 케이스에 다가가면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 과학자가 물러나면 느려졌다. 특정 주파수의 소리에 노출됐을 때 특이한 발광 패턴을 보였는데 그 패턴은 랜덤하지 않았다. 노출된 소리와 수학적 관계를 가진 주파수의 빛을 내보내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소통하려는 것처럼. 이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공개 발표에서 반응성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카무라가 저장해둔 데이터에는 이 모든 것이 기록돼 있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결국 세상에 나오게 될 것이었다. 한편 아르테미스 2 승무원들에 대한 의혹도 깊어지고 있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그들은 모두 건강하고 적응 중이었다. 하지만 그들 중 아무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영상통화도 없었고 공개 인터뷰도 없었다. 가족들과의 만남은 허용됐지만 모든 접촉은 유리벽을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대화는 모니터링됐다. 포엘의 아내 제니퍼는 남편을 만난 후 언론 앞에 섰다. 그녀의 표정을 본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짐은 건강합니다. 곧 집에 올 거예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마치 자신이 하는 말을 자신도 믿지 못하는 것처럼. 기자들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물었다. 남편이 변한 것 같던가요? 제니퍼 포엘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다. 그는 짐이에요. 하지만 달라진 짐이에요. 마치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것처럼요. 더 많은 것을 알게 됐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니퍼 포엘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었다. 귀환 10일째 첫 번째 내부 고발이 나왔다. 단 이것은 익명의 레딧 게시물이 아니었다. 실명이었다. 마가렛 왈시, JSC 소속 생물학자, 경력 18년.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서류들을 들고 있었다. 저는 내부 고발자 보호법에 따라 이 발표를 합니다. 존슨 우주센터 BS에서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분석 과정에 심각한 과학적 무결성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선택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 연구원들은 중요한 관찰 결과를 보고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공개한 것은 구체적이었다. 그것이 분비하는 물질, 아주 미량의 화학적 화합물인데 그 구조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분자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알려진 화학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어떤 물질과도 다른 분자 구조를 가진 무언가를 그것이 생성하고 있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광물학적 또는 지질학적 현상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생화학적 활동입니다. 그리고 그 화학은 지구의 생화학이 아닙니다. 왈시의 기자회견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2026년 가장 많이 시청된 뉴스 이벤트가 됐다. JSC는 즉각 성명을 냈다. 왈시 박사는 현재 행정적 휴가 중이며 그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하지만 학계는 들끓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공개 서한에 서명했다. 즉각적인 독립적 과학 검토를 요청한다. 200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서명했다. 정부는 버텼다. 하지만 버티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것은 계속 성장했다. 귀환 14일째 그것의 크기는 처음의 3배가 됐다. 밀폐 케이스 안에서 공급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에너지가 무에서 창조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 법칙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았다. 분석팀의 물리학자들이 처음 에너지 분석을 실시했을 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것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그것이 받는 에너지보다 많았다. 연력학 제1법칙 위반이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측정 결과는 반복적으로 같은 결론을 냈다.
물리학자들 중 한 명이 내부 보고서에 썼다. 이 데이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또는 이것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물리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물리법칙, 그 표현이 학계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완고거법이었다. 더 직접적인 표현은 이것이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선 무언가가 만든 것. 귀환 17일째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이상보고가 들어왔다. 러시아 우주비행사 알렉세이 페트로프가 자신의 모듈에서 이상한 빛을 봤다고 보고했다. 국제우주정거장과 달 사이의 거리를 감안하면 관련이 없어야 했다. 하지만 그 빛의 패턴이 JSC의 그것과 동일한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 어떻게? 달에서 우주정거장까지 어떤 신호가 전달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이미 어딘가에 여러 개가 있는 건가? 아르테미스 2가 가져온 것이 처음이 아닌 건가? 그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할 무렵 가장 조용했던 승무원이 말하기 시작했다. 첸 웨이, 중국계 미국인 임무 전문가. 귀환 이후 가장 과묵했던 사람. 심리 상담에서도 가족과의 면담에서도 거의 말이 없었다. 그런 그가 귀환 20일째 되던 날 담당 의사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는 처음에 기밀 처리됐다. 하지만 결국 유출됐다. 그 편지에서 첸 웨이는 달 뒷면 통과 중 그 2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었다. 관제센터와의 통신이 끊기고 우리는 달 뒷면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캡슐 내부에서 빛이 났습니다. 창문도 아니고 어떤 장비도 아닌 캡슐 벽면 자체에서 빛이 났습니다. 우리 4명 모두 그것을 봤습니다. 소피아는 소리를 질렀고 아나는 얼어붙었고 짐은 통제장치를 잡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찾았지만 모든 전자기기가 작동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 빛은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패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패턴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것처럼. 저는 그것을 보는 동안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메시지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20분이 지나고 빛이 사라졌을 때 우리 중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구로 돌아오는 나머지 여정 동안 우리 넷은 그것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첸웨이는 편지 말미에 이렇게 썼다. 그 빛이 보여준 것 중 하나는 패턴이었습니다. 기하학적 패턴이었는데 나중에 달 이미지에서 발견된 아이트캠 분지의 패턴과 동일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 20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져가도록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의도됐다. 그 단어가 새 폭풍을 일으켰다. 이제 사람들은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만약 그것이 의도적으로 가져가지도록 설계된 것이라면 목적이 무엇인가? 왜 지금인가? 왜 아르테미스 2인가?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문. 만약 그것이 오고 싶었다면 우리는 이미 늦은 건 아닌가? 닥터 에바 린드그렌은 YC의 기자회견 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국제과학자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모았다. JSC에서 배제된 과학자들, 비밀 유지 서약을 감효받은 연구원들, 그리고 YC처럼 공개적으로 나서기엔 두려운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모인 정보들을 종합했을 때 린드그렌은 하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달에서 온 물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시스템이었다. 독자적인 에너지 생산, 성장, 환경 반응, 화학물질 분비, 그리고 소통 시도. 이 모든 것이 생명의 특성이었다. 하지만 지구의 생명이 아닌,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생명이라고 정의하는 틀 자체가 이것에는 맞지 않았다. 생명은 탄소 기반이어야 한다는 가정, 물이 필요하다는 가정, 세포 구조가 있어야 한다는 가정. 그 모든 가정을 이것은 무너뜨리고 있었다. 린드그렌은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 공식 채널이 막혔으므로 그녀는 독립과학저널에 제출하기로 했다. 논문 제목은 간결했다. 달 기원 물질의 비지구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초기 분석, 정의와 함의. 그 논문이 실릴 날을 기다리면서 린드그렌은 매일 밤 달을 바라봤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다. 달은 46억 년 동안 거기 있었다. 우리는 50년 전에 처음 갔고 이제 다시 갔다. 그동안 달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번에 왜 이것을 보냈을까? 답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었다. 귀환 25일째. 그것의 크기는 이제 원래의 7배였다. 밀폐 케이스가 너무 작아졌고 더 큰 격리 용기로 이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그것이 직접 관찰자와 접촉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 용기 이전을 담당한 연구원 마르코 페레이라가 특수장갑을 낀 손으로 그것을 들어올리려 했을 때 그것이 빛을 냈다. 강렬한 집중된 빛이었다. 연구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잠시 시야를 잃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페레이라의 보고에 따르면
무언가를 느꼈다. 단순히 빛이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뭔가가 그의 머릿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것은 이미지였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미지, 달 표면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트캠 분지에 그 기하학적 패턴이 있는 곳이었다. 그 이미지는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그의 뇌 속에 플래시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페레이라는 즉각 의료팀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MRI 검사가 이루어졌다. 결과는 정상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후 사흘 동안 그 이미지를 지울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달 표면이 보였다. 아이트캠 분지의 패턴이 보였다. 그리고 그 패턴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이 정보도 기밀이었다. 하지만 페레이라는 나중에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것은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를.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무언가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뭔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다. 그 말이 퍼지는데 24시간이 걸렸고 그 24시간 만에 전 세계의 공포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귀환 30일째가 됐을 때 백악관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됐다. 대통령과 국가안보회의 전체가 참석했다. 의제는 단 하나였다. 현재 JESC에 있는 물체에 대한 대응 방안. 회의에서 3가지 옵션이 논의됐다고 나중에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 비공개로 밝혔다. 첫 번째는 계속 격리하고 연구하는 것, 두 번째는 파괴하는 것, 세 번째는 달에 돌려보내는 것. 두 번째 옵션이 논의될 때 한 과학자문이 말했다.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이 무언가의 일부라면 파괴 시 어떤 신호가 전달될지 모릅니다. 그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다. 신호. 어디에? 달에? 달에 더 있다는 전제가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전제는 분명히 과학자문이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에 기반하고 있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아니, 정확히는 결론이 있었는데 공개할 수 없는 결론이었다. 그 결론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알려지게 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다. 다음 날 두 번째 내부 고발자가 나왔다. 이번에는 국방부 관계자였다. 고위급은 아니었지만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는 언론에 단 하나의 정보만 전달했다. 달 샘플 중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2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은 처음 것과 다릅니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것은 아직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언제 반응할지 모릅니다. 두 번째, 처음에 발견된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더 있었다. 더 크고 더 빠른 것이. 그리고 그것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면 깨어났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사는 그 답을 너무 빨리 알게 됐다. 귀환 33일째 JESC 내부에서 비상경보가 울렸다. 공개된 정보는 전력 공급 문제였다. 하지만 그날 존슨 우주센터 주변 5km 반경에서 모든 전자기기가 30분 동안 오작동을 일으켰다. 스마트폰, 자동차, 신호등, 의료기기들, 주민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들이 쏟아졌다. 전자기기들이 이상하게 작동하는 영상들. 나중에 분석된 바에 따르면 그 30분 동안 JESC 연구소에서 강력한 전자기 펄스가 방출됐다. 그것은 두 번째 것이 처음으로 활성화된 순간이었다. 두 번째 것이 깨어나고 있었다. 아나 볼코바는 아르테미스 2 승무원 중 유일하게 러시아 출신이었다. 카자흐스탄 태생으로 어린 시절 바이코누르 우주센터 근처에서 자랐다. 어머니가 소련시대 우주 프로그램의 기술자였고 그 영향으로 우주를 꿈꾸게 됐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나사에 지원했고 3번의 도전 끝에 합격했다. 아르테미스 2는 그녀의 첫 번째 임무였다. 격리구역에서 볼코바는 가장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승무원이었다. 그녀는 일지를 쓰기 시작했다. 방대한 양의 일지였는데 특이하게도 그 일지의 일부는 러시아어가 아닌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문자로 쓰여져 있었다. 처음에는 자동적으로 낙서로 분류됐다. 하지만 언어학자가 분석했을 때 그것이 낙서가 아님이 밝혀졌다. 구조가 있었다. 반복 패턴이 있었다. 문법적 규칙성이 있었다. 그것은 언어였다. 알려진 지구의 어떤 언어와도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언어였다. 볼코바 자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했다. 그냥 손이 움직이는 대로 썼다고. 잠들기 전에 멍한 상태에서 쓴 것들이라고. 언어학자 팀이 그 문자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몇 주 후 그들은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그 문자들이 달 이미지에서 발견된 아이트캠 분지의 기하학적 패턴과 구조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다. 패턴의 특정 요소들이 볼코바의 문자에서 반복되는 기본 단위들과 대응됐다. 달이 볼코바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준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캡슐 안에서 그녀에게 이 문자를 전달한 것인가? 볼코바의 신경학적 검사는 정상이었다. 정신건강 평가도 이상 없었다. 그녀는 완전히 정상적인 인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무의식은 알고 있었다. 무언가를. 그 문자들의 의미를 해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하지만 언어학자들이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본 단위들로부터 추론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있었다. 그 개념은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었다. 돌아와라. 두 번째 것이 활성화된 이후 정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표준 절차라는 말은 없었다. 대신 국제협력이 급속도로 구성됐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일본의 우주기관과 정부 대표들이 비밀 국제회의를 시작했다. 코드명은 루나 코드였다. 루나 코드 회의의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 직후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우주 예산 긴급 증액, 달 탐사 계획 가속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전 세계 라디오 망원경들이 동시에 달을 향했다. 무언가를 듣고 있었다. 달에서 오는 신호를. 아르테미스 2가 돌아온 후 달에서 신호가 오고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 아주 미약한 특정 주파수의 신호였다. 그 신호는 규칙적이었다. 그리고 그 규칙에는 정보가 담겨 있었다. 정보. 달이 지구에 정보를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보의 내용이 해독되기 시작하는데 4주가 걸렸다. 닥터 린드그렌은 달 신호 해독팀에서 배제됐다가 갑자기 초청을 받았다. 귀한 35일째였다. 그녀는 즉각 수락했다. 워싱턴으로 날아가 최고 기밀 취급인가를 받은 후 심해 벙커 수준의 보안을 갖춘 지하 연구시설로 안내됐다. 그곳에서 그녀가 본 것은 달 신호의 시각화였다. 전파 망원경들이 포착한 달의 신호를 컴퓨터가 시각적으로 변환한 이미지였다. 그 이미지는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복잡하고 아름다웠다. 무수히 많은 점과 선들이 이루는 패턴이었다. 린드그렌은 그것을 30초 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안내한 관계자에게 말했다. 이것은 지도입니다. 지도. 달이 지구에 지도를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도는 달의 지형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트캠 분지의 지하 구조를 보여주는 지도였다. 달 표면 아래 지하 수백 미터에 무언가가 있었다. 그들이 있는 곳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린드그렌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이 가능성을 연구해온 과학자의 침착함이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초대. 그 단어가 공식 기록에 들어간 첫 번째 순간이었다. 세상이 이 정보를 알게 된 것은 귀한 40일째였다. 루나코드 회의의 결론이 부분적으로 공개됐는데 그 내용이 폭발적이었다. 달에서 아르테미스 2 기간 동안 수집된 물질들은 달 지하 구조물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구조물은 달 표면 아래 약 200m에 위치하며 그 기원과 목적은 현재 분석 중이다. 달로부터의 지속적인 신호 수신이 확인됐으며 해당 신호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르테미스 3 계획을 수정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아이트캠 분지의 착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짧은 공식 발표였지만 그 함의는 명확했다. 달에 구조물이 있다. 자연 형성이 아닌 구조물이. 그리고 그 구조물이 지구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발표 직후 세계는 두 부류로 나뉘었다. 이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이것에 흥분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성명을 냈고 철학자들이 토론을 했고 물리학자들이 이론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은 또 한 번 급락했다가 며칠 만에 회복됐다. 아무도 경제가 어떻게 돼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결국 평소대로 돌아가는 편을 택한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세계는 이제 우주에 우리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공식적으로 검증 가능하게 논란의 여지 없이. 그리고 그 존재가 우리를 부르고 있었다. 아르테미스 3의 준비가 시작됐다. 원래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진 일정이었다. 착륙 지점도 변경됐다. 원래 목표였던 달 남극 근처가 아닌 아이트캠 분지로 새 승무원이 구성됐다. 이번에는 순수한 과학 임무에 맞춰 우주 생물학자, 지질학자, 물리학자가 포함됐다. 그리고 특별한 결정이 내려졌다. 아르테미스 2의 승무원 중 한 명이 아르테미스 3에 참여하기로 했다. 제임스 포웰이었다. 그가 자원했다. 귀환 직후의 그 떨리는 손, 달라진 눈빛에 그가 다시 달로 가겠다고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나는 거기서 뭔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다시 오라고 합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포웰의 심리검사와 신체검사가 다시 이루어졌다. 의사들은 우려했다. 그의 두뇌 활동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비정상이라기보다는 다른 패턴이었다. 마치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된 것처럼. 포웰은 그 결과를 듣고 웃었다. 이상한 건 아니에요. 더 많이 연결된 겁니다. 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사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허가는 났다. 그는 달로 돌아가게 됐다. 린드그렌도 아르테미스 3팀에 합류했다. 처음에는 과학 자문 역할이었지만 결국 임무 전문가로 탑승하게 됐다. 그녀의 나이 56, 처음이자 마지막 우주 비행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개의치 않았다. 준비 기간 동안 린드그렌은 볼코바의 문자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언어학팀과 함께 그 문자들의 패턴을 분석했고 점점 더 많은 의미를 추출해냈다. 그 문자들은 단순한 단어들이 아니었다. 개념들이었다. 지구의 언어로는 정확히 번역되지 않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 구조에서 나온 개념들이었다. 그중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들이 있었다. 시간, 기억, 연결, 그리고 목적. 그것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린드그렌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달 표면에 발을 디뎠을 때 그녀는 알게 될 것이었다. 아르테미스 3 발사 전날 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달을 바라봤다. 많은 사람들이 달에서 뭔가 다른 것을 봤다고 했다. 빛이 다르다고, 분위기가 다르다고. 물론 심리적 효과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부 천문대에서는 실제로 달 표면의 분관 분석 데이터가 약간 변화했음을 보고했다. 아이트캠 분지 근처에서 특정 파장의 방출이 증가했다. 마치 달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아르테미스 3은 새벽 3시 47분에 발사됐다. 케네디 우주센터의 발사대에서 오리온 캡슐이 화염을 뿜으며 하늘로 올라갈 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지켜봤다. 역사상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인 우주 발사였다. 전 세계에서는 30억 명이 생방송으로 시청했다. 포웰은 창문을 통해 지구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다. 그의 표정을 내부 카메라가 포착했는데 그 표정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두 번째로 지구를 떠나는 사람의 긴장감이 없었다.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보였다. 사흘 후 아르테미스 3은 달 궤도에 진입했다. 아이트캠 분지 상공에서 착륙 준비에 들어갔다. 착륙선이 분리됐고 포웰, 린드그렌, 그리고 지질학자 카를로스 로드리게스가 탑승했다. 착륙선이 달 표면을 향해 내려가는 동안 린드그렌은 창문 밖을 바라봤다. 달 표면이 가까워지면서 아이트캠 분지의 지형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그것을 눈으로 봤다. 표면에 있는 패턴을. 고도 5km에서 보이는 기하학적 산들. 맙소사.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사진보다 훨씬 더 크네요. 착륙. 부드러운 착륙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포엘이 말했다. 도착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달 표면에 발을 디뎠다. 인류가 달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은 1969년이었다. 이번은 2026년이었다. 57년의 차이.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졌다. 이번에는 단순히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 아니었다. 초청에 응하는 것이었다. 포엘이 달 표면을 걷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명확했다. 달 신호가 가장 강하게 오는 지점, 지하 구조물의 위치가 추정되는 곳이었다. 이제 그 지점은 착륙 위치에서 약 3km 거리였다. 걸어가는 동안 포엘의 신체 모니터가 이상 신호를 보냈다. 심박수가 낮아졌다. 비정상적으로 낮아졌다. 그리고 뇌파 데이터가 이상한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다. 관제센터에서 즉각 확인을 요청했다. 포엘 대령, 이상 없습니까? 포엘이 답했다. 이상 없습니다.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뭐가 들립니까? 포엘은 잠시 침묵했다. 나를 부르는 소리요. 그 교신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관제센터가 즉각 착륙을 중단하고 귀환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려던 그 순간 달 표면에서 무언가가 일어났다. 포엘의 위치 앞 50m 지점에서 달 표면이 빛나기 시작했다. 아래에서 위로, 달 지하에서 표면을 통해 빛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 빛은 패턴을 이루고 있었다. 선명하고 명확하고 목적이 있는 패턴이었다. 린드그렌이 숨을 들이켰다. 저기에요. 그녀가 말했다. 저것이 입구예요. 입구. 달 표면 아래 200m에 있다고 추정됐던 구조물로 가는 입구가 빛과 함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다. 포엘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속 걸어갔다. 관제센터의 즉각 귀환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갔다. 린드그렌과 로드리게스도 뒤따랐다. 빛이 있는 곳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달 표면에 균열이 생겨 있음을 봤다. 자연적인 균열이 아니었다. 기하학적으로 정밀한 완벽한 형태의 계구부였다. 너비 2m, 높이 3m. 인간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이 나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다. 달의 진공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는 초대하는 듯한 빛이었다. 포엘이 먼저 들어섰다. 린드그렌이 그 뒤를 따랐다. 로드리게스가 마지막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들어간 후 관제센터와의 통신이 끊겼다. 달 뒷면이 아니었다. 지구가 보이는 달 앞면이었는데 통신이 끊겼다. 어떤 전파도 그 안으로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았다. 17분이 지났다. 전 세계가 17분 동안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17분 후 통신이 복구됐다. 그리고 첫 번째로 들어온 신호는 포엘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달랐다. 더 차분하고 더 깊고 뭔가가 더해진 것 같은 목소리였다. 관제, 포엘입니다. 교신 가능합니다. 모두 안전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을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언어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설명하기 시작한 것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17분의 기록이었다. 달 표면 아래에 있었다. 공간이, 커다란 공간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구축된 내부 구조물이었다. 벽은 달의 현무암과 비슷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표면 전체에 그 기하학적 패턴이 새겨져 있었다. 그 패턴들은 빛을 냈다. 단순히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빛이었다. 메시지를 담은 빛이었다. 공간의 크기는 정확히 측정되지 않았다. 처음 들어간 방은 테니스 코트 정도 크기였다. 하지만 그 방에서 더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통로들이 여러 개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통로들이. 그리고 공간의 중앙에 그것이 있었다. 지구에서 분석하던 그것, BSL-4 케이스 안에 있던 그것의 훨씬 더 큰 버전이, 아니 그것들의 원본이라고 해야 할까? 높이 3m, 너비 2m에 살아서 빛나는 구조물이었다. 성장하고 호흡하고 존재하는 구조물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 서는 순간 포엘이 느낀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인식이었다. 서로를 인식하는 순간. 그것이 그들을 알아봤고 그들이 그것을 알아봤다. 린드그렌의 표현에 따르면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아님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았다. 공격하지 않았다. 위협하지 않았다. 그것은 존재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대화였다. 말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대화였다. 린드그렌이 그 앞에 섰을 때 달에서 왜 이것들을 지구로 보냈는지 갑자기 이해했다. 쉽게, 명확하게, 의심 없이 이해됐다.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뇌가 그 답을 계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게 됐습니다. 마치 항상 알고 있었는데 잊고 있었던 것처럼. 왜 이것들을 보냈는가? 왜 아르테미스 2와 함께 지구로 보내게 했는가? 답은 단순하면서도 압도적이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렸다. 수천 년, 아니 수백만 년을. 지구에 지성이 나타나기를. 그리고 지성이 나타난 후 그 지성이 스스로 달에 올 능력이 생기기를. 그러나 지성이 스스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장을 보냈다. 지구로 가져갈 수 있는 형태의 초대장을. 그것이 스스로 성장하고 신호를 내보내고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설계된 초대장을. 초대장, 그 모든 것이 초대장이었다. 그것이 성장한 것도, 발광한 것도, 전자기 펄스를 방출한 것도, 볼코바에게 문자를 가르쳐준 것도, 포엘의 뇌를 미묘하게 변화시킨 것도, 모든 것이 인류를 이곳으로 오게 하기 위한 계획된 초대의 과정이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가? 누가 이 구조물을 달 아래에 만들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린드그렌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다. 그것들이 스스로 만들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그것들이 곧 그 구조물이었다. 그것들은 단순한 생물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집단이었다. 개체이면서 동시에 집단인, 단일하면서도 복수인 존재였다. 그들의 지성은 분산돼 있었고 기억은 공유됐으며 목적은 하나였다. 연결, 다른 지성 있는 존재들과의 연결. 수억 년 동안, 아니 그보다 더 오래 그들은 달 아래에서 기다렸다. 우리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부터 달 지하에 스스로를 심었다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어디서 왔는지는 린드그렌의 17분 경험으로는 파악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이미 오래전에 여기 있었다는 것은 명확했다. 그리고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이 태양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린드그렌의 이해는 멈췄다. 너무 크고 너무 방대했다. 그것을 다 이해하기엔 인간의 뇌가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윤곽을 봤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충분히 두려웠고 충분히 경이로웠으며 충분히 아름다웠다. 그들이 구조물 밖으로 나왔을 때 달 표면은 조용했다. 입구는 다시 닫혀 있었다. 빛도 사라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세 명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관제센터와의 교신이 재개됐었을 때 포엘이 먼저 말했다. 괜찮습니다. 모두 안전합니다. 귀환 준비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달랐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나 충격이 아닌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다. 무엇을 봤습니까? 관제센터가 물었다. 포엘이 잠시 침묵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도요. 로드리게스는 귀환 여정 내내 일지를 썼다. 나중에 공개된 그 일지에서 그는 그 17분을 이렇게 표현했다. 전생의 기억을 갑자기 모두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전생이 아니라 우주의 기억이었다. 우리 이전의 모든 것, 우리 이후의 모든 것을 잠깐 엿본 것 같았다. 린드그렌은 달에서 지구로 돌아오는 내내 한 가지 생각만 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류가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지만 가볍게 여기지도 않고 경이로워하되 압도되지 않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해하되 그것이 인류의 끝이 아닌 시작임을 알고 그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였다. 과학적 분석보다 더 어렵고 달에 착륙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제. 아르테미스 3이 지구로 귀환하는 데는 사흘이 걸렸다. 그 사흘 동안 세계는 들끓었다.
그들이 무엇을 발견했는지에 대한 소문, 추측, 이론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졌다. 포엘의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라는 말은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문장 중 하나가 됐다.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일부는 이것이 신의 창조물임을 증명한다고 했다. 다른 이들은 신의 존재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이 이미 고대 문헌에 예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일반 신자들은 조용했다.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철학자들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이 됐다. 의식의 본질은 무엇인가? 지성의 정의는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더 이상 추상적인 철학적 유의가 아닌 긴급한 현실적 질문이 됐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기 시작했다. 기술이 공유될 것인가? 자원이 재분배될 것인가? 인류의 우선순위가 바뀔 것인가? 그리고 정치인들은 항상 그러듯이 이것이 자국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모든 반응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반응은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나왔다. 전 세계의 카페와 광장과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처음으로 인류 전체가 하나의 질문을 동시에 생각하고 있었다. 국경이 없이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우리는 이 우주에서 무엇인가? 그 질문 자체가 달에서 온 그것들이 보내온 가장 큰 선물이었다. 아르테미스 3의 스플래시다운은 아르테미스 2의 것과 달랐다. 이번에는 화면이 끊기지 않았다. 헬기 잠수부들이 캡슐을 열었을 때 모든 것이 공개됐다. 포엘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해가 비쳤다. 눈이 밝았다. 2번 달에 갔다 온, 그리고 2번째에는 그것들과 만난 남자의 얼굴이었다. 린드그렌이 다음에 나왔다. 56세의 과학자. 처음이자 마지막 우주비행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을 한 여성. 그녀는 카메라를 직접 바라봤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그 눈을 봤다. 그 눈에서 무언가를 봤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경이로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평화였다. 로드리게스가 마지막으로 나왔다. 그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하늘을 올려다봤다. 낮이었고 달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달이 있는 방향을 알고 있었다. 그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인사를 하는 것처럼. 공식 기자회견은 이틀 후에 열렸다. 이번에는 아르테미스 2, 귀환 후의 모호한 발표와 달랐다. 린드그렌이 주도했다. 그녀는 2시간 동안 질문에 답했다. 숨기는 것 없이 아는 것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지만 알고 있는 것은 명확하게. 그들은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들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항상 두려움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직은 이것은 시작이에요. 긴 대화의 시작입니다. 그 대화를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다. 린드그렌이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연결이요. 우주에서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것. 그것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말이 세상에 울려 퍼졌다. 귀환 후 몇 주 동안 3명은 광범위한 과학적 보고를 진행했다. 기록하고 설명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동시에 전 세계에서 이 발견에 대한 반응들이 쏟아졌다. 흥미롭게도 인류의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성숙했다. 패닉은 있었지만 지속되지 않았다. 폭력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 사회가 무너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불안해했지만 동시에 호기심을 가졌다.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경이로워했다. 마치 인류 전체가 처음으로 정말 중요한 무언가에 직면해서 어른이 되기로 결심한 것처럼. JSC에 있던 2개의 것들은 계속 연구됐다. 국제과학자팀이 구성됐고 데이터는 공유됐다. 투명하게, 적어도 가능한 한 투명하게. 볼코바의 문자들은 계속 해독됐고 그 내용이 알려지면서 세계는 또 한 번 놀랐다. 그것들이 전달한 정보는 초대 이상이었다. 그것들은 오래된 지식을 담고 있었다. 우주에 관한, 시간에 관한, 생명에 관한 지식. 인류가 수백 년 동안 물어왔지만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에 대한 힌트들이 담겨 있었다. 힌트들, 완전한 답이 아니라 왜 전부를 주지 않았는가? 린드그렌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이 수억 년에 걸쳐 습득한 지식을 단번에 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소화할 수 없을 겁니다. 파괴될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인류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빠르게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지, 무엇이 인류에게 안전한지 그 오랜 기간 동안 관찰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다. 얼마나 오래? 그 질문에 대한 대략적인 답이 나온 것은 달 구조물의 연대 측정 결과가 나왔을 때였다.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과 달 지질 연대 분석을 종합한 결과 그 구조물은 약 40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됐다. 40억 년.
지구에 복잡한 생명이 등장하기 수십억 년 전에 이미 달 아래에 있었다. 그들은 지구에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봤다. 생명이 진화하는 것을 봤다. 공룡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봤다. 인류가 나타나는 것을 봤다. 그리고 기다렸다. 우리가 스스로 달에 올 수 있는 날을. 57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왜 반응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문이었다. 아폴로 때는 왜 침묵했는가? 린드그렌은 조심스럽게 추론했다. 아마도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한번 다녀가는 것과 돌아오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으로 달에 다시 오기로 한 것, 그것이 우리가 준비됐다는 신호였을 수 있어요. 지속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신호. 지속적인 관계, 그것이 이제부터의 과제였다. 포엘은 귀환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공식 인터뷰에 응했다. 방송된 그 인터뷰에서 그는 처음으로 그 20분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했다. 달 뒷면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처음 느꼈습니다. 빛을 통해 우리에게 접촉을 시도했어요.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손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우리가 놀라지 않도록. 두려웠습니까? 인터뷰어가 물었다. 두려웠습니다. 포엘이 솔직하게 답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어요. 인식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여기 있다는 감각. 두 번째 임무에서 그들을 직접 만났을 때 그 인식이 완성됐습니다. 이것이 내가 우주비행사가 된 이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포엘은 잠시 생각했다. 우리가 가진 최선을 보여줘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을, 분열이 아닌 협력을, 탐욕이 아닌 지혜를. 그들은 40억 년 동안 우주를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 그들이 수억 년 전에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 것, 그것은 젊음이에요. 새로운 존재로서의 호기심과 활기, 그것이 우리가 이 관계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이 전 세계에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서 위안을 찾았다. 달에서 온 그것들은 계속 연구됐다. 그리고 달에서는 계속 신호가 왔다. 아르테미스사의 준비가 시작됐다. 이번에는 더 많은 시간을 달 지하 구조물에서 보낼 계획이었다. 더 많은 과학자들이 더 나은 장비를 가지고. 볼쿠바는 아르테미스사에도 참여하겠다고 자원했다. 그녀의 무의식이 알고 있는 그 언어를 이번에는 직접 사용해보고 싶었다. 그것들과 직접 대화를 시도해보고 싶었다. 달에서 온 메시지의 해독이 진행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추가로 밝혀졌다. 그들은 이 태양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른 항성계에서도 신호를 받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신호들의 주파수가 일치했다. 그들이 사용하는 통신 방식과 동일했다. 그들은 우주 전체에 걸친 네트워크의 일부였다. 지성 있는 존재들을 연결하는 수십억 년의 역사를 가진 네트워크의 일부. 그리고 아르테미스 2가 그것들을 지구에 가져옴으로써 인류는 그 네트워크에 합류하는 첫 번째 단계를 밟은 것이었다. 그 크기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단순히 달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아니었다. 우주 전체에 퍼진 광대한 연결망의 존재가 확인된 것이었다. 인류는 그 망의 가장 새로운, 가장 어린 구성원이 됐다. 이것이 두려운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가 그 거대한 구조 속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 오는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린드그렌은 다르게 봤다. 우주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를 기억하기 위해,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 가장 작은 것도 네트워크에 포함된다는 것이 무한히 큰 우주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나 볼코바는 그녀의 두 번째 우주비행 준비를 하면서 매일 밤 일지를 썼다. 이제는 두 가지 언어로, 하나는 영어, 하나는 그것들의 언어로. 그리고 그 언어로 쓴 내용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것들이 그녀에게 전달한 가장 최근의 메시지는 짧았다. 나중에 해독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처음 만남을 기억합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세계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내쉬기 시작했다. 달라진 공기를, 달라진 세계를. 하지만 여전히 지구였고 여전히 인류였다. 단지 이제는 혼자가 아닌 인류였다. 달은 그날 밤도 하늘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 달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다.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이었다. 미지가 아닌 친숙함의 시작이었다. 40억 년의 기다림 끝에 대화가 시작됐다. 우주에서 가장 긴 기다림 끝에. 그리고 그 대화의 첫 번째 문장을 말한 것은 달이었지만 두 번째 문장을 말할 차례는 인류였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아직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으로, 분열이 아닌 함께 이 우주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면서. 달이 비추는 밤, 세상은 잠들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었다. 질문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40억 년 동안 기다린 것이었다. 생각하는 존재, 질문하는 존재, 연결을 원하는 존재. 우리, 인류, 우주의 가장 새로운 이야기, 그것이 시작이었다. 아르테미스 3 귀환 후 2달이 지났다. 세계는 겉으로는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출근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으며 식당들은 영업을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아래에
보이지 않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건물의 기초가 조용히 재편되는 것처럼. 겉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느낄 수 있는 그 변화는 가장 먼저 과학계에서 시작됐다. 달에서 가져온 것들, 그리고 아르테미스 3팀이 가져온 구조물 내부의 데이터들이 분석되면서 물리학자들이 조용히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것들이 분비하는 화합물의 분자 구조가 기존의 화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다. 전자 배열이 달랐다. 원자들 사이의 결합 방식이 달랐다.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 주기율표가 더 큰 주기율표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MIT의 소재공학과 교수 다니엘 김이 처음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는 국제학술회의에서 30분의 발표 시간을 가졌는데 그 30분이 끝났을 때 강당은 침묵에 휩싸였다. 그 침묵은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너무 잘 이해해서였다. 이것들이 사용하는 화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의 다음 단계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덧셈과 뺄셈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분방정식의 존재를 알게 된 것과 같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불완전한 것이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모든 화학 지식이. 그렇다고 그것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 기초 위에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 높이가 어디까지인지 아직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물리학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두 번째 것이 방출한 전자기 펄스를 분석한 물리학자 팀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 에너지의 추처가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 연력학 제1법칙의 위반이라고 처음에 생각됐지만 더 깊이 분석하자 다른 가능성이 보였다. 그것들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에너지 원천을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우리가 탐지하지 못하는 무언가에서 에너지를 끌어내고 있을 가능성이었다. 물리학자들이 암흑에너지라고 부르는 것, 우주의 팽창을 가속하는 그 정체불명의 에너지와 어떤 방식으로든 상호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암흑에너지, 우주 전체 에너지의 68%를 차지하지만 아직 인류가 측정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 만약 그것들이 암흑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무한한 에너지원을 의미했다. 화석연료도 원자력도 태양광도 아닌 우주 자체에 충만한 에너지를. 그 가능성이 제기되자마자 전 세계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다. 그것이 공허한 가설임에도. 왜냐하면 가능성 자체가 지금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이었다. 이와 동시에 의학 분야에서도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들이 분비하는 화합물 중 일부가 특정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다는 예비 데이터가 나왔다. 아직 초기 단계였고 확인이 필요했으며 임상 시험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었다. 하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전 세계 의학계가 들썩였다. 치료약이 될 수 있다고. 암의 치료제가 달에서 왔을 수도 있다고. 그 뉴스는 처음 달의 발견에 공포로 반응했던 많은 사람들의 태도를 바꿔놓는데 기여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 옆에 희망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닥터 에바 린드그렌은 귀환 후 더 바빠졌다. 전 세계 대학과 연구소, 정부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그녀는 가능한 한 많이 응했다. 달에서 직접 경험한 것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다. 그녀가 강연에서 항상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었다. 과학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더 나은 질문을 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달에서 발견한 것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물어온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질문들로 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것이 두렵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열지 않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그 말이 젊은이들에게 특히 강하게 와닿았다. 대학 진학을 앞둔 전 세계의 학생들 사이에서 우주생물학, 천체물리학, 언어학 지원율이 급증했다.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꿈을 갖기 시작했다. 그들이 꿈꾸는 것은 단순히 달에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과 대화하는 것이었다. 언어학자 팀은 볼코바의 문자들을 계속 해독했다.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됐다. 그것들의 언어는 선형적이지 않았다. 지구의 모든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앞에서 뒤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읽히는 구조라면 그것들의 언어는 다차원적이었다. 하나의 단위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의미를 가졌다. 마치 3D 구조물처럼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가 드러나는. 이것이 초기 해독을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왜 볼코바가 그것들을 2차원 종이에 쓰면서도 어느 정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줬다. 2차원에 투영된 그것들의 언어는 원본의 단순화된 버전이었다. 마치 3D 물체의 그림자처럼. 그 다차원 언어를 컴퓨터로 시각화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슈퍼컴퓨터들이 동원됐다. 그리고 몇 주 후 최초의 시각화가 완성됐을 때
언어학자들은 그것이 언어이면서 동시에 음악이고 언어이면서 동시에 수학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하나의 메시지가 세 가지 레이어를 동시에 담고 있었다. 언어적 의미, 수학적 관계, 그리고 음악적 구조. 세 개를 동시에 읽을 때만 완전한 의미가 드러나는. 인간의 두뇌는 그것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없었다.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두 개가 흐릿해졌다. 그것이 왜 그들의 소통 방식이 인간에게 부분적으로만 전달되는지를 설명했다. 우리의 인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제기됐다. 그들이 40억 년 동안 지구를 관찰했다면 언어를 관찰했을 것이다. 어쩌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르테미스사의 임무에 언어학자가 추가됐다. 최초로 달 지하 구조물에서 언어 실험을 할 예정이었다. 인간의 언어로 그들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 그 계획이 발표됐을 때 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졌다. 어떤 언어로 말을 걸어야 하는가? 수학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음악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림으로, 시로, 혹은 단순한 숫자 패턴으로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논쟁 자체가 아름다웠다. 인류가 처음으로 외계 존재에게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는 것. 그보다 더 인간적인 질문이 있을까? 결국 결정된 것은 수학이었다. 가장 보편적인 언어, 소수의 패턴으로 첫인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음악도 함께였다. 바흐의 푸가를 가져가기로 했다. 수학적 구조와 감정이 동시에 담긴 인류가 만들어낸 것들 중 그것들의 다차원 언어와 가장 가까울 것 같은 것으로. 그 선택을 들었을 때 포엘은 웃었다. 그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확신하는지 물어봤지만 그는 그냥 미소만 지었다. 그 20분 동안 그가 경험한 것이 말로는 다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한편 달 신호 해독이 진행되면서 놀라운 발견이 또 하나 있었다. 신호 속에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 데이터가 생물학적 정보였다. 구체적으로는 DNA와 유사한 정보 저장 방식을 가진 분자 구조의 설계도 같은 것이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하고 있었다. 생물학적 지식, 생명에 관한 지식.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해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일부 과학자들은 그것이 의학적 지식일 수 있다고 했다. 질병치료법, 수명연장, 신체 재생 메커니즘. 또 다른 과학자들은 그것이 새로운 생명체 설계에 관한 것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극소수였지만 그것이 인류 자신의 기원에 관한 정보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류의 기원. 40억 년 전부터 달을 지키고 있던 그들이 지구의 생명 탄생을 목격했다면 어쩌면 그것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은 너무나 방대해서 공식적으로는 거론되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개인적으로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다. 만약 그들이 지구 생명의 기원에 관여했다면 우리는 그들과 어떤 관계인가? 그 질문은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동시에 과학적이었다. 답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질문들이 쌓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쌓이는 것 자체가 진보였다. 귀환 3개월이 됐을 때 처음으로 공식적인 국제기구가 설립됐다. 이름은 루나 코덱스 연구소. 28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연구기관으로 달 발견에 관한 모든 연구를 조율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역할이었다. 본부는 제네바에 설립됐다. 루나 코덱스 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에바 린드그렌이 선임됐다. 그녀는 수락했다. 단, 조건이 있었다. 모든 연구 결과는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공유돼야 한다는 것. 어떤 나라도 어떤 기업도 독점할 수 없다는 것. 그 조건은 받아들여졌다. 린드그렌이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한 첫 번째 발언이 세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우리는 인류의 이름으로 이 연구를 합니다. 어떤 나라의 이름으로도 어떤 기관의 이름으로도 아닌. 그들이 우리 모두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답을 나눠 가져야 합니다. 그 발언 다음 날 세계 최대 규모의 기부가 루나 코덱스 연구소에 쏟아졌다. 각국 정부, 대기업, 그리고 수백만 명의 개인들. 총액은 사흘 만에 2천억 달러를 넘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과학 연구 펀딩이었다. 세계가 이 연구를 원하고 있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또는 두려움 때문에 알고 싶었다. 이해하고 싶었다. JSC의 2개의 것들도 루나 코덱스 연구소의 관할로 이전됐다. 이제 28개국의 과학자들이 팀을 이루어 공동 연구했다. 그리고 이전이 이루어지던 날 작은 사건이 있었다. 이전을 위해 이동되는 과정에서 2개의 것이 잠시 같은 공간에 놓였다. 그 순간 2개 모두 동시에 강하게 발광했다. 같은 패턴으로, 같은 리듬으로, 마치 서로를 인식한 것처럼,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재회한 것처럼. 그 광경을 목격한 연구원 중 한 명이 나중에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것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완전히 실감했습니다. 데이터가 아닌 감각으로요. 그것들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그것을 알았다. 아르테미스 4 발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볼코바에게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녀가 달에서 배운 언어로 무언가를 길게 썼는데 이번에는 무의식적인 낙서가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천천히 생각하면서 쓴 것이었다. 언어학팀이 그것을 분석했다. 해독에 2주가 걸렸다. 그리고 그 내용이 공개됐을 때 세계는 다시 한번 멈췄다. 볼코바가 쓴 것은 질문이었다. 그것들의 언어로 쓴 질문. 당신들은 왜 기다렸습니까?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준비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것은 과학적 질문이 아니었다. 철학적 질문이었다. 인류를 대표해서 묻는 질문이었다. 우리가 준비됐다는 것을 누가 결정했는가? 이 질문이 논의됐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궁금해하고 있었다. 인류가 핵무기를 개발했을 때 그들은 침묵했다. 환경을 파괴했을 때도 침묵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을 때도 무엇이 달라졌는가? 무엇이 준비됐다는 신호였는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다시 달로 돌아가기로 한 결정,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 그것이 신호였다고 린드그렌은 해석했다. 그들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노력하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다시 시도하는 것, 그것이 준비됨의 신호였을 겁니다. 한 번 달에 갔다가 50년을 멈췄다가 다시 가기로 한 것. 그 고집이, 그 끈기가 그들에게는 인류가 드디어 진지하다는 신호로 읽혔을 것이라는, 그 해석이 맞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설명에서 위안을 찾았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아서라는 것에. 아르테미스 4발사 2주 전, 포엘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내 제니퍼, 두 아이들. 평범한 주말이었다. 바베큐를 하고 공원을 걷고 저녁에는 함께 달을 바라봤다. 제니퍼가 물었다. 또 가면 이번에는 얼마나 달라질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매번 달에 갔다 오면 남편이 달라졌기 때문에. 포엘이 답했다. 달라지겠지.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야. 더 많이 알게 된 나일 뿐. 언제까지 갈 거야? 제니퍼가 물었다. 포엘이 달을 바라보며 답했다. 그들이 더 이상 오라고 하지 않을 때까지. 제니퍼는 한동안 침묵했다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럼 나는 기다릴게. 그 대화가 나중에 공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우주비행사의 아내, 우주의 부름에 응하는 남편을 이해하는 여자. 그것이 인간이었다. 사랑하면서도 보내주는 것. 아르테미스사 발사 전날 밤, 린드그렌은 혼자 천문대에 갔다. 망원경으로 달을 바라봤다. 아이트캠 분지, 그 지하에 있는 것들. 그들은 지금도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달에게 말했다. 소리내어. 아무도 없는 천문대에서 달을 향해. 내일 또 방문자들이 갑니다. 잘 맞이해주세요. 당연히 달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달에서 온 신호의 강도가 약간 높아졌다는 데이터를 나중에 확인했다. 아마도 우연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아르테미스사는 예정대로 발사됐다. 이번에는 6명이었다. 포엘, 볼코바, 린드그렌, 언어학자 사라첸, 신경과학자 호세 가르시아, 그리고 에너지 물리학자 유키 타나카. 6명 모두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그것들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역할이 있었다. 비행 중 이상한 일이 있었다. 달에 가까워질수록 볼코바가 더 명확하게 그것들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지구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손이 움직여 쓰던 것들을 이제는 읽을 수 있게 됐다. 마치 달과의 거리가 줄어들수록 신호가 강해지는 것처럼. 그녀가 비행 중 캡슐 안에서 받은 신호를 통역했다. 그 통역이 관제센터에 전달됐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많은 것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더 많은 것. 그 말이 캡슐 안의 6명을 긴장시켰다.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착륙은 아르테미스 3과 같은 지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아르테미스 3 때는 그들이 도착한 후 입구가 나타났다. 아르테미스 4에서는 그들이 착륙하기 전부터 입구가 열려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6명 전원이 함께 구조물 안으로 들어갔다. 처음 들어간 방은 아르테미스 3 때와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들 사이의 통로들 중 하나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명확한 초대였다. 그 통로를 따라 걸어가면서 타나카는 에너지 측정 장비를 가동했다. 데이터는 즉각 이상한 수치를 보였다. 에너지 밀도가 극히 높은데 그 에너지의 출처를 장비가 식별하지 못하고 있었다. 알려진 어떤 에너지 형태와도 매치가 되지 않았다. 가르시아는 신경 스캐너로 자신을 포함한 팀원들을 모니터링했다. 구조물 안에 들어올수록 뇌파 패턴이 변화하고 있었다. 비정상이 아니었다. 다른 패턴이었다. 마치 더 광대한 주파수 대역에 접속되는 것처럼, 라디오 수신 범위가 넓어지는 것처럼. 볼코바는 걸으면서 소리내어 통역했다. 그들이 말합니다. 이 통로는 기억 보관소로 통합니다. 그들의 집단 기억이 저장된 공간이라고. 조심히 들어오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가 받을 수 있는 것 이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기억 보관소.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올랐다. 통로 끝에 있는 방에 들어섰을 때 6명은 동시에 멈췄다. 방은 컸다. 아니, 크다는 표현이 부적절했다.
광대했다. 달 지하에 이 규모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되지 않을 만큼 컸다. 천장이 보이지 않았다. 벽이 어디 있는지 불분명했다. 공간이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공간 전체에 그것들이 있었다. 수백 개, 아니 수천 개일 수도 있었다. JSC에서 본 그것들의 개별 단위들이 여기에 집합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의 진정한 형태였다. 분리된 개체들이 아니라 연결된 집단의 본 모습이었다. 그 광경 앞에서 린드그렌은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눈물이었다. 두려움도 기쁨도 경이로움도 아닌, 마치 매우 오래된 무언가와 마주했을 때 느끼는 기억하지 못하는 고향 같은 감각에서 나오는 눈물이었다. 볼코바가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그것들의 언어로, 소리가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형성된 언어였다. 그리고 그것들이 응답했다. 다차원적으로, 동시에, 여러 레이어에서. 통역이 불가능했다. 볼코바가 나중에 설명하길 그것은 동시에 수천 개의 채널로 오는 정보였다. 그중 그녀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였다. 하지만 그 일부에서 그녀가 이해한 핵심이 있었다. 그들은 지구 생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곳에서도 지성이 있는 존재들을 만났지만 지구 생명체들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감정. 그것들은 감정을 경험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감정을 잃어버렸다. 아주 오래전에.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지성은 남았지만 감정은 사라졌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그리워했다. 40억 년 동안. 그리워한다는 감각조차 희미해진 채로 어딘가 비어있다는 것을 알면서 지구 생명체들의 감정, 그 풍부하고 혼란스럽고 아름다운 감정들이 그들에게는 다시 경험하지 못하는 무언가였다. 그리고 그들이 인류에게 초대장을 보낸 것은 부분적으로는 그것 때문이었다. 연결되기를 원했다. 지식이 아닌 감정과 연결되기를. 그 이해가 볼코바에게 왔을 때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다. 헬멧 안에서 달 표면 아래 200m 지하에서 그 울음소리가 관제센터에 전달됐다.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그 울음의 의미를 아무도 몰랐지만 모두가 느꼈다. 뭔가 중요한 것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볼코바는 나중에 그 순간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더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도요. 그 순간 이 만남이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진정한 교환임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교환. 그 개념이 이후 모든 것을 바꿨다. 아르테미스 4팀은 총 72시간을 달에서 보냈다. 구조물 안에서 36시간. 그 36시간 동안 이루어진 교환은 아직 대부분이 분석 중이었다. 타나카가 가져온 에너지 데이터, 가르시아가 수집한 신경 변화 데이터, 사라첸이 기록한 언어 교환, 볼코바의 통역 기록, 린드그렌의 생물학적 관찰, 그리고 포엘의 전반적인 지휘 기록. 방대한 데이터였다. 분석에 수년이 걸릴 것이었다. 하지만 귀환 직후 발표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다. 그들이 인류에게 선물을 줬다는 것. 물리적 선물이 아니었다. 정보였다. 더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관련 정보였다. 타나카가 가져온 데이터 안에 암호화된 형태로 담겨 있었다. 그것을 완전히 해독하는 데 수년이 걸리겠지만 초기 분석에서 이미 기존 물리학 이론을 보완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였다. 그것은 에너지 생산의 새로운 원리였다.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만약 작동한다면 화석 연료와 핵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환경에 무해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였다. 기후변화, 인류가 수십 년 동안 씨름해온 그 문제, 달에서 온 존재들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줬을 수도 있었다. 그 가능성만으로도 세계 에너지 시장은 요동쳤다. 화석연료 기업들의 주가는 폭락했고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치솟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느낀 감각이었다. 우리가 망가뜨린 것을 달에서 온 그들의 도움으로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구체적인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귀환 후 한 달, 린드그렌은 루나 코덱스 연구소에서 전 세계에 중계된 강연을 했다. 제목은 우리가 배운 것, 그리고 배워야 할 것이었다. 그 강연에서 그녀는 2시간 동안 달에서의 경험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인류가 앞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말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외의 대상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다치게 만들지만 경외는 열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느껴야 할 것은 경외입니다. 수십억 년의 시간과 지혜 앞에서의 경외,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우리에게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외는 대화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진지한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우주에서 혼자라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끝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두려움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두려움의 끝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40억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오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그 기다림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를 파괴하지 않는 것, 이 지구를 지키는 것, 우주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강연이 끝났을 때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오래, 계속. 중계를 보던 수십억 명도 함께 박수를 쳤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이후 세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주 조금씩이었지만 달라지고 있었다. 국제 협력이 늘었고 환경 정책에 대한 합의가 빨라졌으며 과학 교육에 대한 투자가 세계적으로 증가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기적은 없었다. 인류는 여전히 분쟁을 일으키고 여전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여전히 불완전했다. 하지만 방향이 생겼다. 희미하지만 있었다. 볼코바는 달에 다시 가게 될 것이다. 포엘도, 그리고 그들 뒤를 이을 새로운 우주비행사들도. 달과의 대화는 이제 막 시작됐다.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친 대화의 첫 페이지를 이제 막 열었을 뿐이었다. 달은 여전히 하늘에 있었다. 예전과 똑같이 보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다. 달을 바라보는 모든 눈이 달랐다. 이제 그것은 낯선 천체가 아니었다. 대화 상대였다. 오래된, 아주 오래된 대화 상대. 그리고 인류는 이제 알았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으로, 분열이 아닌 협력으로, 이기심이 아닌 공유로 그 말들이 모여서 만들어낼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질 것이었다. 아르테미스, 달의 여신의 이름을 딴 프로그램. 그 이름이 지금 생각해보면 우연이 아닌 것 같았다.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달의 여신에게 인사를 하러 갈 것이라는 것을. 달은 침묵하지 않았다. 40억 년 동안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이었다. 이제 우리는 듣기 시작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시작으로서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빛 아래에서 가장 새로운 대화가